지역을 살리는 여행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라이브 포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부 시간에는 정태경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장님과 엄태석 식권역 PM님, 정병훈 교수님, 전영철 소장님 모시고 테마여행 10선의 출범과 성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식사 이후에 2부, 3부, 4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3부, 4부는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관광과 관련된 사례, 또 지역 관광 생태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여행 10선이 제시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단법인 전라도 지오그래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그리고 테마여행 10선의 8권역 PM을 맡고 계신 정고필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택트 상황이라서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되네요. 벌써 5년 차에 접어드는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제시한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여행 10선은 먼저 관광 현장과 마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대량 관광 중심의 정책 사업에 대한 재분배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굉장히 의미성들을 갖고 기존의 항공사, 여행사 또 숙박업소를 이용한 패턴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좀 감지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다. 그다음에 개별 관광 수요의 급증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응 능력을 자치단체로 하여금 갖게끔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또 소비로 바라보던 여행에서 가치 생산의 기회로 인식을 변화했다. 즉 관광객이라고 하는 객체가 아니라 관광자, 여행자라고 하는 그런 주체로서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관광 트렌드를 주도한 세대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적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40대, 50대 중심의 여행 패턴들이 20대, 30대가 이 여행을 리드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하는 그런 현장들을 바로 적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테마여행 10선이 추구했던 그런 비전이나 미션 또 방향들을 보면 인문학이 있는 여행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또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체류 지향의 여행, 인접 지역 간 행정 및 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었고, 또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공감형 테마의 발굴이라고 하는 그런 숙제, 또 문화부와 관광공사가 엄선하여 선발한 PM들의 자율성과 상위성을 존중한다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큰 맥락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여행 10선의 시작이 알려진 시그널 같은 경우는 PM단의 인적 구성이 굉장히 다변화됐습니다. 예컨대 기존의 관광과 관련된 일선 현장의 그 공급 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학계와 그다음에 관광업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다 해봤는데, 문화기획자라든지 교수 또 현장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인적 구성들을 다변화했다고 하는 것들, 지자체 간의 그 새로운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앞서 또 엄태석 PM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간의 지자체 간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던 상황들 속에서 강을 따라서 또 도계를 넘어서 또 시군계를 넘어서 이렇게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망을 갖고, 지역 관광 생태계에 대한 독특한 시선과 지원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희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말들을 문화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역의 그런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관광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활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또 트렌드에 적응하는 시의성 있는 상품의 개발 및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의 관광 상품 같은 경우는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시장의 선미대로 그냥 따라갔었고, 그 부분이 대부분 다 대량 관광에 중점을 뒀다면 그게 아니라 소수의 여행도 그리고 단독 여행까지도 이렇게 반응하고 반겨주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 관광 구조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실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관광과 관련돼서 호명되지 않았던 부분들, 즉 기존에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매우 견고했습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관광협회 중앙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관광협회 이런 식으로 내려왔던 상명 하단의 구조들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그 부분들이 존중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부분들을 틈을 벌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왔던 것들을 보면 관광사업의 영역의 확장입니다. 예컨대 관광진흥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법적 체계 내에서의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광과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 건지 그 사업들이 관광 안에서 어떻게 맥락화되고 함께 호흡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테마행 10선에서 펼쳐졌고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의 관행을 탈피했다. 이제 이 부분에 아까 제가 메모하면서는 행간의 의미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시시콜콜하게 글을 다 쓸 수 없는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적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PM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력이라든지 또 같이 수기를 해가지고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체계하고는 굉장히 달라졌다. 민주적이고 공동체성들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들이 매우 유의미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와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들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대형 관광지 중심으로 했던 사업들하고 이제 숨은 관광지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하고의 협력 관계들이 밀접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고 지역 관광과 연관된 다양한 창조 인력의 발굴 및 성장에 기여했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특히 강원권역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있는 남도 막기행 권역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함께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뭐랄까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를 아직도 존중하는 지역이 있다. 특히 관광 거점 사업 같은 경우가 창조 인력들하고 같이 섞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이나 목포나 전주나 또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굉장히 테마행 10선을 통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 이것들이 같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낱개의 관광상품에서 다채로운 여행상품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테마행 10선이 해왔던 상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들도 있었겠죠. 예컨대 그 1년차 사업에 총괄 PM 제도가 있었습니다. 총괄 PM이 관광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현장의 얘기들을 숙지하지 않은 채 그냥 뭐랄까 옥상옥처럼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었고 또 완충 역할이나 중재 역할들 이를테면 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리드했을 때 PM단과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충돌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들을 뭐랄까 완충 역할,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아쉬움들이 많았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관광공사가 이 사업에 손을 털고 TDI가 지금 맡아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관광공사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들었던 얘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처음 봤다고 하는 얘기를 관광공사의 간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PM단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예컨대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관광두레를 현재 관광두레 PD들을 운영하는 사업을 가져가고 테마행 10선 사업은 이제 문화부에 다시 돌려준 상황. 그러기 위해서 이제 TDI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도전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거의 안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힘들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행정 인력들의 잦은 인사 이동이 참 여러 가지로 난관에 부딪히게 한 부분도 많습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얼마 전에 평창 같은 경우 이제 이권역과 사권역의 그런 포럼에서 그 보여줬던 평창 지역의 그런 전담 공무원이 있었을 때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으면 정말
뭐랄까 이 시너지 효과들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트라바운드에 관련돼서는 이를 수행할 만한 지역 관광 인력들이 부재했다고 하는 것들, 이걸 물론 이 테마행 10선이 시작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트래블러스 맥 같은 경우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봤었어요. 서울에서 모객을 해서 지역으로 사람들을 샌딩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때 지역에서 이 샌딩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인력들이 없어가지고 통영 쪽만 거의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졌는데, 그 이후에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관광 인력들은 인트라바운드를 수행할 만한 인력들이 없다고 하는 것들. 이제 국내 여행업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인트라바운드에 신경 쓰는 곳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이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던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참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재정을 기획재정부가 총괄한다고 하는 그런 뭐랄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관광의 속살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 있는 공항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테마행 10선이 쓰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 사업을 완전히 공항 활성화 측면에다 줬을 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힘들이 세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등장하게 되면서 어느 그 광고 카피처럼 여행이 우리를 처음으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여행이 금지의 대상이 되어버린 일상이 되어버렸고, 저가항공이나 홀세일러나 숙박업소 등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여행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정병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왔다.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도메스틱 등 모든 여행 시장이 휴지기가 됐고, 연관 산업인 운송업이나 요식업 등의 연쇄적인 추락도 이어졌고, 명소를 비롯한 유명 관광지, 즉 이 부분들은 이제 대량 관광들이 유발되는 곳,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 기피 현상들이 발생했다. 다음에 대면보다는 비대면, 연합보다는 소수로 움직이는 경향이 일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등장하게 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테마행 10선은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이미 소수의 여행을 독려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체류하는 것이 대량 관광으로서 투어리즘 포비아 현상들을 이루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들이고, 그것이 점이 아니라 선이 아니라 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체류형 관광으로 이렇게 그 질적 개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천착했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또 테마행 10선과 연관된 지역의 활동가를 발굴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는 측면들, 이 부분들은 이제 문화부에서도 본 사업에 대해서 주문했을 때 지역에 있는 그런 해설가를 비롯해서 그다음 관광 안내소라든지 청년 해설가의 양성이나 또 관광 관련 연관 산업의 인력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태년도의 주문들이 각 지역에서 잘 투여됐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나 여행자 플랫폼, 꼭지점 카페 등을 통해서 여행자와 또 관광 현장 간의 밀도를 더욱 강화했다라고 하는 점들도 괄목할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기적인 원래회의와 배움여행, 포럼 등을 통해서 관광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즉자적으로 수용하고 사업화하는 데 주요했다. 그러니까 많은 면에서 강점은 같지만 특히나 현실성 있는 또 현지성 있는 그리고 시의성 있는 사업들의 테마행 10선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낳은 결실들, 물론 여러 가지 그 못한 것들도 있지만 해왔던 것들을 보면 DMO 조직화 이 부분들은 사실 문화부에서 이미 한 7, 8년 전에 이 계획들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실제 관광 현장에 기존의 관광 사업자 외에 새로운 대안 인력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겠죠. 만약에 대안 인력들이 없다면 기존에 있는 관광 그 메커니즘 내에 있는 조직들이 반발이 심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테마행 10선은 과감히 DMO를 만드는데 노력을 했고, 어느 경우는 좀 뭐 안정적인 조직까지 구축하고자 열정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유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뭐 물론 여전히 간극은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것들이죠.
지방정부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광과 관련된 자문회의라든지 혹은 또 평가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었을 때 그때 호명되는 사람들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이분들이 테마행 시선을 통해서는 많은 부분 새로운 인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구상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한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인트라 바운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들 늘 뭐 내수 관광이라기보다는 관광객 유치의 혈안이 됐던 게 지방정부의 사실이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기승전 관광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얘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정확히 현장에서 그렇게 수용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부재했는데 이것들을 지방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는 점들이고 관광 분야의 정책과 현실 사이에 매개자이자 활동가로서의 PM 제도가 처음 이입되어 소정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문화부에서 이렇게 현장의 인력들하고 일해왔던 경험들은 한 15, 16년 전에 처음 있었던 게 전통시장,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전성시라고 부르는 사업들에 있어서 그때 호명할 만한 사람들이 뭐 안희영로 선생이라든지 혹은 또 이선철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죠. 이런 분들이 일선의 시장에 가가지고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쇠락하는 것을 살리는데 PM 제도를 통해서 한번 활용을 됐었고 이것들이 10여 년이 지난 후에 관광부서에서 PM 제도를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점들 이 부분들은 뭔가 문화부의 입장에서 또 다른 정책 부서에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PM인가? 이 PM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또 과업들은 뭔가 이런 부분에서 테마행 10선의 PM들은 이것들을 충실히 이행했는가 평가해 봤을 때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K방역의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여행자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안전한 여행 문화를 선도했다고 하는 점들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제 남은 기간 테마행 10선이 보여줄 가치라고 하는 것은 권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여행의 발굴 및 공유다. 다음에 지역을 이끌어 나갈 로컬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활동가들의 성장을 지원할 시스템들 이것들을 제도권 안에 안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광진흥법까지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DMO 등 지역 마케팅 조직의 전문성 강화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정부 주도의 사업이 갖는 강점과 약점을 토대로 한 지방 고유의 관광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되고 지난 기간에 발굴하고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 정리 및 공유를 통한 발전된 프로젝트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저는 이런 문화부의 과감한 그런 실험과 정책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테마행 10선이 고민했던 키워드들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여줬던 것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인류세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충적세, 홍적세가 아니라 인류세 인류가 지구에 얼마나 우주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가에 대한 반성과 그 반성이 관광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대량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 자본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들에서 지역 중심으로 움직이고 소규모 중심으로 움직이고 여행 관광객이 아니라 여행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서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들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테마행 10선은 어찌 보면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환경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준비됐으면서도 어쩌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현장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들을 나름대로 갖췄지 않는가 생각되고 이런 부분이 지역의 관광 생태계를 보다도 다양하고 또 건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결국은 국내 여행은 착한 여행, 공정 여행으로 끌어가고 지구를 돌보는 여행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리며 맺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고필 선생님 말씀 들었고요. 앞서 잠깐 2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을 살리는 여행, 대한민국 테마여행 13 라이브 포럼 진행 중입니다.
일부 테마여행 10선의 출범과 성과를 살펴봤고, 이제 2부 첫 순서로 테마여행 10선이 제시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팔권혁 PM인 정고필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울림이 크네요. 지구를 위한 여행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두 번째 발제를 준비하신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저희 테마여행 10선 7권역 PM으로 계신 유인평 교수님 모시고 새천년을 준비하는 관광, 지역 민간조직 역량 강화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주대학교 유인평입니다. 제가 테마여행을 초창기에 시작을 해서 저 혼자 있을까 마이크 벗어도 저기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예. 한 5년간 지금 올해가 지금 5년 차인데요. 5년 차 지금 하면서 이 지역의 이 관광이 5년 전과 지금하고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그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 지금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거는 뭐 시설적인 거야.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개선되고 변하겠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스템적인 거는 많은 진보가 있었다. 그 중에 특히 지역을 연계하는 이런 연계 관광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게 정부 주도건 또는 지자체 주도건 여러 번 시도는 했으나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5년간 저희 지역 7권역인데 전주, 군산, 고창, 부안 이 4개 지역이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해도 같이 연계해서 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 또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떤 사업을 또 추진함에 있어서도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테마 여행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제가 관광가 선생으로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향후 우리 후배들이나 또는 제자들에게도 다른 그런 그 물리적인 자산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적인 자산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주는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MO인데요. 이제 저희가 7권역에서는 DMO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올해가 지금 한 3년 차, 4년 차인데요. 초창기는 약간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으면서 제가 항상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학교 근무하지만 학교 선생들은 강의실에서는 강한데 솔직히 밖에 나오면 우리도 좀 약하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죠. 여행은 여행사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요. 숙박은 뭐 호텔 업계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항상 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느냐? 관 또는 학교 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위주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관광객들 위주가 돼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DMO 이 민간 조직 협력 사업을 하면서 그런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는 뭐 상품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과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그 저희 협의회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뭐 한국 관광 산업의 문제점은 아니고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죠. 제일 문제점은 일단은 뭐 인구 줄어드는 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타격받는 데는 학교지만 학교보다 더 타격받는 데는 지자체입니다. 거의 이제 한 2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의 한 200여 개 지자체 중에서 거의 한 30~40%가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방은 아예 이제는 뭐 산업이 들어오는 그런 그 인력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과연 어떤 걸로 지역의 경쟁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지방 소멸화 시대 때 이거를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왜냐하면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로는 안 가죠. 자기하고 뭔가 이 관광이라는 게 지역하고 틀린 곳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관광의 트렌드가 과거 이제 전통 심지어는 우리가 요즘에 그 음악
또 보면은 트로트가 대세듯이 항상 이게 트렌드는 거의 과거 쪽으로 이렇게 다시 내가 접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관광이 아닌가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도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이게 관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여튼 아주 그냥 뭐 징그럽게 안 나죠. 뭐 이미 한 명대가 깨졌고요. OECD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인구 한 명당 우리가 19년 기준인데요. 뭐 0.92 정도 이렇게 인구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뭐 지역에는 뭐 경쟁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보니까 행복 지수도 또 징그럽게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행복 지수를 봤더니 하여튼 뭐 핀란드는 되게 좋은 나라인가 봅니다. 뭐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는 항상 상위권인데 대한민국을 보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는 47위, 뭐 점점 안 좋아집니다. 58위, 64위. 작년에는 우리가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행복 지수가 우리가 61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행복을 과연 어디 가서 풀어갈까? 이것도 고민인데요. 그러나 이게 그 중에 하나가 관광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 지역에 있는 DMO가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가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은 뭐 국내 여행 쪽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가고는 있는데 이제는 국내 여행 이 비율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까 정병훈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세계의 그런 그 모든 관광의 패러다임은 코로나 전과 후와 이렇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 여행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2019년도에 보면은요 사상 최고로 많이 왔습니다. 국내 관광이 1,750만 명이 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면 서울 아니면 제주예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전주는 누가 오냐면은 하여튼 요즘에는 수학여행 하려고 이게 중학생 뭐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요. 근데 이제 거의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 서울, 제주 이쪽으로 대도시로 편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한 외래객들을 지방으로 좀 유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의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누구 얘기를 과연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인가, 상품은 누구 위주로 짜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과 또는 시청에 있는 군청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 갖고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정말 자기네들이 실제적으로 접촉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의견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지역의 관광을 고민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금은 거의 자료 조사에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18년도 때 자료인데 거의 80%가 이제는 개별 여행을 갑니다. 이제 지금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뭐 한 99%가 거의 다 개별 여행이고 뭐 단체 관광객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내의 여러 가지 또는 지역마다 특화된 이러한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DMO는 뭐 다 아시겠죠. DMO는 뭐 요즘에 또 지역에 또 하던데요. 제가 있는 전라북도 지역만 해도 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DMO가 있고요. 뭐 익산, 고창, 전주 이렇게 있고 또 우리 테마행에서 하는 DMO가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두레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생기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 생태계의 그 환경상 자생적으로 생기기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무엇인가 이런 그런 하나의 그 발판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테마 여행이라든지 여기서 어떻게 인위적이라도 민간인들을 자꾸 참여를 시키고 이들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지역 주도 관광 사업을 하면서 중앙하고 지자체하고 주민들이랑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O의 가장 큰 거는 과거에는 이런 탑다운의 의사결정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 바텀업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그 민간들 또는 관련자들이 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이게 가장 DMO의 가장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이거는 뭐 이게 지금 강의가 20분밖에 안 돼갖고 이게 원래 한 2시간 이상 해야 되는 분량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한국형 DMO가 있고요. 특히 이제 문체부에서 또 지원하는 이런 지역 관광 추진의 육성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지역 관광 플랫폼을 구성하자 이 얘기죠. 그리고 지역 과제에 기반한 그런 DMO를 만들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역관광협의회가 같이 또 워킹그룹이나 또는 TF팀이랑 같이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도 하고 또는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DMO가 뭐 국내 사례 보면은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참 전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여 년 전에 2000년대 초에 지역의 민간 조직들이 같이 이제 이런 조직을 했었고, 근데 일본의 DMO의 또 특징은 뭐냐면은 권역 DMO가 좀 많습니다. 그 현이 몇 개의 현이 묶여서 하나의 공동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또 이 뭐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일본은 아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그 법으로 지정을 해서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DMO 지원에 대한 그런 법률을 보면은 뭐 여행법이라든지 농어촌 활성화 그리고 뭐 공동 뭐 승차 성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DMO를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DMO의 역할은 보면은 어떤 하나의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와서 안내소로 가고 지역에 있는 뭐 어느 관광지를 돌고 그리고 나갈 때까지 다 모든 것들을 저 DMO가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여기는 뭐 자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일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제가 테마여행 10선 처음에 할 때 17년도 때 우리가 10월 달에 한번 여기를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그때는 뭐 승용도라고 해가지고 뭐 나고야 이쪽으로 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그 현들이 모여서 공동 마케팅 조직을 하고 있고 민간들이 우리 따지면은 뭐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데가 와서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계획하고 또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 이제 현끼리 같이 묶어놓은 것들이고요. 이거 외에도 그 소규모 민간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협의체들은 일본은 지금 현재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세토우치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7개 현이 모여서 여러 가지 그 일반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각자 이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핵심 뭐 컨셉도 구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동영상을 뭐 만든다든지 홍보물도 만들고 그래서 또는 세타우치라는 하나의 자기의 브랜드를 또 만들어서요.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뭐 여행사, 뭐 현지 언론들과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것들, 마케팅하는 것들, 뭐 여행 뭐 체류 시간 확대, 그리고 이런 상품까지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음료수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한 40개 서비스가 이 세토우치 브랜드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 국내 사례 보면은 이 경상북도 고령인데요. 이 고령은 많이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도 현재 이 조그만 그런 하나의 그 군에서 이 관광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 관주도에서 했던 것을 이 민간 주도로 하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법률도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관광체가 이렇게 안내소, 여행사, 행정기관,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까지 다 두루 아우르는 이런 조직체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가 현재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령군의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상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여행사하고 협력을 해서 현재 이렇게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뭐 담당자도 한번 제가 뭐 뵙고 했는데 뭐 나름대로 열정도 강하시고요. 그리고 이 같이 이제 움직이시는 이제 이분들의 또 열정이 또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같은 마케팅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건 이런 향후에는 이런 공무원, 관광객, 지역 주민 협의회가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컨셉을 갖고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형 DMO는 솔직히 뭐 DMO가 뭐
능사는 아니지만 하지만은 저는 DMO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DMO는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에 좀 자율성을 부여를 하면서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이 DMO가 자생 능력이에요. 관이라든지 여기서 한번 손을 이렇게 딱 떼는 순간 딱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형태는 뭐냐면은 지원은 해주되 좀 먹고 살게끔은 이렇게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한국 형태 뭐 재정, 뭐 네트워킹, 인재 육성 이제 현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지자체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DMO는 이런 법인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DMO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7권역에서 하고 있는 DMO인데요. 지역 관광 문화 발전 협의회입니다. 보통 사람들 왜 지역 문화관광이 아니라 관광문화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관광과 선생이라서 관광을 앞에다 뒀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 그때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요. 현재까지 지금 이런 민간 단체와 지자체 여러 가지 학계 산업체하고 현재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DMO 그 참여가 보면은요. 총 124개. 인원으로 따지면 이거고요. 공공기관은 전라북도부터 시작해서 전주, 군산, 부안, 고창 다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 남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광공사 그리고 협의회, 마이스발전협의회, 뭐 여러 가지 문화해설사들, 민간 단체들, 뭐 방송국부터 여행사, 호텔 그리고 뭐 재단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뭐 학교도 이렇게 해서 같이 현재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2019년도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뭐 지금 뭐 임시나마 제가 대표를 하고 있는데 저도 빨리 이제 끝나고 이게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 조직을 협의체를 좀 운영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설립 취지는 뭐 어쨌건 간에 민간인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잘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동안 뭐 저희가 모여서 했던 건데 이제 저희 그 DMO의 특징은 뭐냐면 한 5개 정도 분과로 나눠 갔고요. 지역 정책, 문화관광, 산업, 관광 창업, 홍보 마케팅. 여기서 거기가 저희 거의 뭐 이사회는 저희가 뭐 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럼은 매년 1년에 2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로 각자의 그런 그 지역에 필요한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또 바램 그리고 본인의 아이디어 뭐 관광이 필요한 것들을 와서 포럼 시간에 발표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이때 재작년 같은 경우는 기념품도 만들어서 뭐 등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역 기념품으로 우리 개발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지역에 대한 그 정책 또는 뭐 법규상의 애로 업체분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또 지자체에다 그 건의도 하고 현재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을 관광을 어쨌든 간에 좀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지자체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브랜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코스 짤 때도 항상 저희는 이 DMO 계시는 분들에게 많이 물어봐요. 뭐 여행사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또 뭐가 있는지 또 많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혹시 뭐 마무리하려네요. 이게 많은데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번에 기념품 만든 것도 마찬가지로 DMO에 있는 그 회원들에게 직접 우리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같이 공동 기념품, 공동 또는 로고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뭐 18년도 때 그때 발대식을 처음 시작해서요. 이때 저희가 테마역 관광문화발전협의회를 우리가 포럼을 했었고요. 또는 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때 많은 분들이 모이셔갖고 그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 관광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워크숍도 뭐 1박 2일 이렇게 갔다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저희가 또 포럼도 해서 각 분과마다 여기는 우리 그 공연하는 대표인데 뭐 지역의 지역 문화 공연 이분은 여행사 하시는 분이에요. 여행사 테마 상품 이분은 연구소 소장인데 지역 축제 이분은 그 스포츠박스라고 스포츠와 관련된 분들인데 요거 같이 뭐 치유관광 또는 여기는 다문화 와 같이 해서 많은 이런 고민을 저희가 포럼 때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특성상 온라인으로 했었던 그 자료들이고요. 결론은 이제 마무리를 쳐야 될 때가 됐는데 DMO가 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으나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관광의 주도는 민간이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뭐 당장 민간에 대한 역량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또는 관공서에서 어느 정도 힘을 좀 실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들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지역에 대한 그 관광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또 노력을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2부 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테마여행 10선이 제시한 패러다임, 그리고 두 번째 새천년을 준비하는 관광, 지역 민간 조직 역량 강화해서 정고필 PM님과 유인평 PM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아마 두 분 다 같은 이야기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관광을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뭐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해본 것이고 안 가본 길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과감히 가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스마트 관광과 웰리스 관광이라는 주제로 이영근 한국스마트관광협회 협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전체 프로그램은 총 4부로 진행이 되겠고요. 1부 그리고 2부 지금 마지막 순서 앞두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순서까지 진행하고 나면 조금 더 현장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들이 3부, 4부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여하신 분들과 토론하는 토론 시간이 있는데요. 채팅창에 궁금하신 것들, 앞에 발제하신 분들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포럼 자료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우리 아마 10권역 오늘 자리를 주신주신 엄태석 PM님께서 자료를 잘 전달해 주실 겁니다. 정고필 PM님 온라인으로 와도 뵈니 반갑네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라고 신종훈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자, 2부 마지막 순서인 위드 코로나 시대 스마트 관광과 웰리스 관광이라는 주제로 이영근 협회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국스마트관광협회 이영근입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실감이 나죠. 언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제 관광기업들은 포커스를 코로나와 함께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네. 여행 상품을 좀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관광지로 어떻게 하면 여행자들이 몰려오게 할 수 있나는 질문에 제가 항상 답변 드리는 내용입니다. 관광산업의 반은 콘텐츠, 여행 상품들 같은 것들이죠. 반은 또 유통과 판매다. 근데 우리 지역은 대부분 이 좋은 자연 환경과 그리고 문화, 유산들을 가지고 이 콘텐츠는 잘 만드는데 이 유통 판매에 대해서는 많이 뒤지는 게 현실입니다. 유통 판매, 홍보 마케팅 이런 조직들은 다 어디 있냐면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다들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불균형이 먼저 상품을 만들 당시부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을 건너뛰다 보니까 여행 상품을 다 만들고 나서 트렌드에 맞추려고 하니 상품이 안 팔리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이 트렌드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왜 이 물건을 사겠느냐, 왜 이곳에 오겠냐는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 요소들이 여행 콘텐츠에 반영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판매 채널이 다양해졌어요. 한 개 채널로 의존하던 시절, 예전에 뭐 여행사는 하나투어, 뭐 이제 콘텐츠 판매는 소셜 커머스 이렇게 되던 그 시장들이 뭐 성우 여행사 같은 트래킹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여행사들, 그리고 관광 벤처 중에 여러 콘텐츠들을 홍보 마케팅하는 회사들, 그리고
지역의 음식들을 재발견하고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또 판매하는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유통 조직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지역 관광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트렌드를 한번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의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대규모 패키지를 운영하던 여행사의 대명사 하나투어는 각각 작은 소형 여행사들에게 어떤 자리를 내어주는가를 보게 되면요. 먼저 네이버의 메타서치를 주목해야 되는데 가장 저렴한 항공을 실시간으로 여행사별로 그리고 항공사별로 다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이제 여행사가 강요하는 티켓을 아무 근거 없이 신뢰해서 구입하던 형태의 그 구입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로서 티켓 구입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 해외로 나가는 항공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숙박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가장 저렴한 걸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야놀자 같은 채널들이 굉장히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교통 그리고 패스 액티비티 여행도 이제 하나의 패스화 돼서 모바일 폰에서 내가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검색해서 바로 결제 구입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의 최적화라는 게 지금 계속 이제 몇 가지 속성들을 대표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죠. 모바일에 특화돼야 된다.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할 때 즉시 이제 그 결과를 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공통점입니다. 이 여행이라는 여행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이드라는 부분만 딱 떼어내서 마일리어 트립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패키지 여행에 불필요한 시간을 왜 소비해?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바티칸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거야. 바로 이 가이드 부분만 똑 떼어내서 이제 경쟁력을 만들면서 마일리어 트립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씩 붙이는 거죠. 경쟁력을 만든 다음에 항공도 붙이고 숙박도 붙이면서 종합 여행사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35억 정도 투자를 받았던 테이블 매니저 같은 경우는 숙소 예약에서 끝나지 않고 음식점까지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시간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만 이 친구들이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타켓으로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여행자들이라도 실시간으로 레스토랑을 예약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거대한 몸집이 컸었죠. 그리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여행사가 각각 속성별로 쪼개지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작은 이제 여행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점점 더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있는 게 현재 관광 산업에 변화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개별 여행과 이제 패키지 시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행객들은 개별 여행이 훨씬 많겠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아마도 이 개별 여행객들이 약 한 70%까지 증가하지 않겠냐.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패키지 시장이 붕괴되지는 않는다. 분명히 액티브 시니어들이나 그리고 패키지를 필요로 하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시장은 20-30%는 존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여행객들을 우리 여행 속성들과 연결시켜주는 그 한복판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OTA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국내는 야놀자, 여기 어때, 항공을 예약하는 글로벌 채널인 스카이스캐너, 아고다, 뭐 호텔스닷컴, 뭐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부분들이 OTA를 온라인 여행사죠. OTA가 이 시장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포식자죠.
딱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서 모든 예약 채널을 독점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게 현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시장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를 보게 되면 엄청나죠. 개별 여행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OTA, 메타서치 시장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있는 현상들은 트렌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한번 볼까요? 자, MZ세대는 인스타그램을 관광지를 결정하고 OTA의 숙박을 예약한 이후에 역으로 이제 그 관광 정보를 찾고 응십정, 체험 액티비티를 검색하는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여행 갈 수 있는 세대들이 모바일로 숙박을 강릉에 있는 호텔을 예약한 다음에 이후에 정보를 찾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여기어때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실정 데이터입니다. 실 데이터인데 실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주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개수는 179개입니다. 179개인데 광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9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광주가 훨씬 크죠. 그런데 이제 게스트하우스 개수로 봤을 때는 전주가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어때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가 전주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MZ세대는 여기어때를 통해서 숙소를 예약하게 되고요. 강주보다는 전주로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들 있어요. 근데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서 야간 관광 활성화나 이제 마이스 산업을 하더라도 이 숙소 부분들이 없다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테마여행 10선도 마찬가지고 근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거점 중심의 여행 상품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MZ 세대들을 대응할 수 있는 수용태세 구축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인스타그램의 활용을 사례를 이전에 영상 하나를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어느 지역을 홍보하는 영상일까요? 작은 돌과 감각적인 컬러에 얽혀 있는 이야기.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을 영화처럼 담아냈습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이 영상은 바로 강원도 영월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바로 이 영상의 MZ세대들은 영월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가고 싶은 영월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영월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는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이미 코로나 이전에 해외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스타그램에 노출되는 부분들 그리고 감각적인 영상들이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는 부분들, SNS에 노출되는 것을 봤을 때 도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의 활용도는 놀랍습니다. 소셜 채널별 국내 여행 언급량을 보면 인스타그램이 8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 테마도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캠핑 여행, 자전거 여행, 그리고 계절별 시즌 여행, 섬여행, 고재열 감독님 계시는데 전문가죠. 이 섬여행 또 키워드가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숲여행, 낚시가 저희가 이 시장이 한 2조 4천억 되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대한 여행의 접근도 필요한 부분이고 시골 여행에 대한 부분, 예술 여행도 우리 여행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많은 여행 키워드들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을 AI 분석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하는 건지 인스타그램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건지 좀 착각될 정도로
정말 그 분석했던 자료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트렌드들을 적극 방향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게스트하우스 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주의 예인데요. 강주를 해시태그 검색을 하거나 강주 여행을 검색하게 되면 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광주 여행에서 이제 사람 강주를 찾고 있거나 또는 전혀 상관없는 배경의 이미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해남의 해시태그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해남 여행을 검색하게 되면 달마고도가 나옵니다. 달마고도를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운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포스팅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남은 땅끝이 상징이 아니라 달마고도가 상징이 되면서 완전히 풍경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노력이라는 부분이 트렌드와 맞아떨어졌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팍 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언급했던 트래킹에 대한 20대 여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달마고도는 그 키워드에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운영했을 때 바로 인스타그램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스마트 관광의 중요한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에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트렌드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끝났고 스마트 관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기반에 너무 어렵게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스마트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스마트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기술은 중요한 요소겠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스마트 관광이 대두된 거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예약률이 올라감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서 뭐든지 다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여행에서 산업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WIT 컨퍼런스에서 이제 창립자가 이야기했죠. 가장 무서운 거는 코로나보다 이제 디지털 디커플링이다. 여기 적응하지 못하면 점차적으로 관광산업은 후퇴할 것이라는 부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스마트 관광이라는 게 이야기가 된 거고요. 제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에 대한 모형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 지역의 관광기업들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RP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통합 시스템이.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통합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내 상품들을 담을 수가 있고요. 모두 다 이제 그 담은 상품들은 바로 실시간으로 OTA와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로 연동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기업이 여행 상품을 하나 올리려고 하면 채널 20개에 각각을 다 올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하나로서 이제 API 연동이라는 부분이 기술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모 지자체와 함께 제가 구축을 하고 있고 상용화되는 것은 올 하반기 정도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솔루션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지역 GPS 기반으로 스탬프로 인식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인플루언서와 함께한 라이브 커머스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FIT 관광 인센티브에 대한 신개념을 만들어내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 스탬프를 다 인정을 하게 되면 리워드로 지역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 역시도 지자체와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걸 제가 지금 요즘에 개발하고 있는 거는 메타버스라는 부분인데요. AR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인데 서울에 있는 여행자가 실질적으로 강진에서 여행하고 있는 여행자와 같이 가상의 공간에서 비슷한 현실의 공간을 옮겨놓은 듯한 공간에서 같이 만나는 겁니다. 게임 형태로 만나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강진의 날씨는 어때?
어제 강진에서 뭐 어떤 관광을 했지? 이런 부분들을 게임화 시켜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 관광을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에 대한 방법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같은 전라남도에 있지만 구례에서 강진을 가는 방법은 대중교통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으로 이동하면 1시간 10분, 어제 제가 이동하니까 1시간 10분 걸리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서울에서 경기도 갈 때는 온갖 수단들이 다 있는데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대중교통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별 관광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 인천의 사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천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마트 모빌리티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무버가라는 이제 관광 벤처의 솔루션이고요. 차를 타게 되면 차량 내에 비치되어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그리고 내 휴대폰에 동일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GPS 기반으로 내가 이동하는 지역에 특정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지역의 설명이 이렇게 콘텐츠화 되어서 영상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또 특정 지역에 가게 되면 직접 나레이션이나 동영상이 나와서 그 시대 배경을 영상으로 설명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브하고 타 지자체에서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농어촌 지역을 지나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밭입니다. 해남의 고구마밭을 지나는데 여기는 홍길동의 고구마밭입니다. 홍길동시는 고구마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입하시려면 디바이스를 클릭하십시오. 디바이스를 클릭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여행이 끝나고 나면 그 집에 이 고구마가 배달이 되게끔 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용화 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스마트 관광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농어촌의 스탬프 투어를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참여자 수가 어떻게 증가했나는 데이터인데요. 2,800가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구현되는 작은 재미에도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바이럴을 통해서 참여가 유도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일본의 가미야마 사례는 제가 타 지자체에 같이 구축을 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의 관광지에 위성 이제 사무소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놀자의 사무소가 저 해남 땅끝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을 동일하게 인정을 할 수가 충분하게 있다는 걸 전제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업무 환경이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관광에 대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강원도와 지금 구축을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섹터입니다. 좀 빠르게 지나갑니다. 웰리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여행이 가장 각광받겠냐는 부분이 저는 이제 웰리스가 이제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웰리스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웰리스와 글로벌 회사에서 정의하는 글로벌 또 포럼에서 정의하는 웰리스가 좀 다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밍을 합니다. 자, 클라이밍이 무슨 웰리스야? 내 내면에 집중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웰리스라 하고요. 이렇게 로컬 푸드에 대한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웰리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웰리스는 치유 개념의 웰리스인데요. 그 치유에서 훨씬 더 포괄적 범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그 연구하는 단체나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건강하지 못한 여행과
웰리스 관광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이 도표 하나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휴식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행 중에도 스케줄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의미를 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웰리스 산업은 점점 더 예방적인 관점으로 더 많이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한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아시람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과 수련장, 아니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웰리스의 중요한 관점으로 들어가지라는 부분인데, 기업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기업들도 이 명상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 명상의 열풍에서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운동만큼이나 정신적 운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명상입니다. 이 명상 수련원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인도의 특정 도시, 요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특정 도시나 이제 우붓,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 그 동남아의 도시들이 이 웰리스 타운을 형성하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량을 요가와 명상을 즐기는 사람들로서 그 마을이, 촌마을이 꽉 들어차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점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죠. 웰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제가 이제 테마여행 10선 사업단하고 좀 해보고 싶은 게 농어촌 체험관광이에요. 이 웰리스 관광이 교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웰리스 관광에서 농어촌 체험관광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국내 웰리스는 연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시장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프로그램화 시키지 못하고 시장이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도표를 보여드리면, 웰리스의 큰 범주 내에 스포츠 투어리즘도 있고요. 트레킹과 캠핑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일정을 모두 관광지만 가는 일정이 아니라 아침에는 트레킹을 하고요. 그다음 점심 때 충분한 휴식을 주고 저녁 때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이런 형태의 관광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제가 이 도표로서 제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한 건데요. 서울교통공사 500명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루에 프로그램 3개만 운영했고요. 그 운영 프로그램도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 없다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만족도는 94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만족도 1위가 뭐냐면 놀랍게도 트레킹입니다. 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이 걷고 그리고 산을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테마여행 10선 사업단도 마찬가지고 제한테 여행 상품을 좀 팔아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굉장히 송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상품을 판다는 게 어떤 건가라는 걸 제가 여행 상품 기획자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행 상품을 만들면 8%만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만들면 1개밖에 성공 못하는 거죠.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이제 고재열 감독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출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성공 확률이 높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도 28%까지 성공률을 보이시는 분을 봤습니다. 10번 중에 3개의 상품을 무조건 히트시키는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같은 사람들은 10개 만들어야 하나밖에 성공하지 못하는 게 이 소비자들의 마음입니다. 정말 찾기 힘든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국내 여행 상품을 얼마 정도 몇 개를 만들었냐면 약 한 54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성우 여행사의 여행 상품이 28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역의 사건의 상품 개수가 그만큼 되냐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사이의 갭들을 도대체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만 이 성공 확률을 1%라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10% 20%라도 늘어가는 거 또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만 국내 관광이 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의 정책이나 산업들은 너무 빠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당장 뭐 어떤 결과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몇백억을 들어서 만들어 놓으면 내일이라도 이제 관광버스가 한 40명씩 내려놓고 이런 관광들을 추구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근데 향후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신 이 PM분들의 열정과 땀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후퇴한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보 진보로 한 거거든요. 이게 뜨거운 박수를 보태주셔야지만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 후배들이 여행 상품을 지치지 않고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만든 여행 상품들이 터지게 되고 외국인을 부르게 되고 글로벌 관광지가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국내 관광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지치지 않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도 잘 맞춰주셨고요. 이영근 협회장님께서 스마트 관광,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관광과 웰리스 관광을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의 감성을 기술 기반의 모바일 혹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고 구매하는 세상에 우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FIT가 강조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패키지 관광의 시장 30% 정도는 유효할 것으로 예측한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또 테마여행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예술, 마을, 낚시, 캠핑 등 다양한 테마형 여행 상품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편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도 저희한테는 좀 희망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어느 그 엔지니어 파트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들었던 얘기가 다시 생각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 대부분은 구현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장을 만들고 생각을 변화시킬 것이냐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시킬 용기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용기를 좀 가져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마스크 쓰니까 또 숨이 차네요. 지역을 살리는 여행, 그 용기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역을 살리는 여행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라이브 포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 2부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3부, 4부 그리고 종합토론이 남아 있는데요. 3부에서는 현장의 실질적 이야기들이 좀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삼권역 PM이시자 문화콘텐츠 생산자 협동조합의 허영철 PM님도 이야기를 주실 거고요. 또 방금도 말씀 주셨는데 기자셨죠. 우리 고재열 기자님 지금은 고재열 여행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재미로 재미연구소 소장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고재열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그리고 하동주민 공정여행 놀러와 대표이신 조문환 대표님 모시고 또 이야기 듣는 시간이 3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 시간보다 한 4, 5분 정도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한데요. 한 15분 정도 지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 반에 3부 예고드린 3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쉬고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